안녕하세요. 공감 김인우입니다. 송봉규 교수님과 함께하는 범죄자의 뇌에 대한 잘못된 신화 마지막 시간입니다. 먼저 교수님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저희가 지난 시간에 세 번째 시간으로 원시적이고 퇴화한 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마지막 시간 주제는 뭔가요? 예, 이번 시간에는 마지막 시간으로 범죄자 뇌 연구의 현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 범죄학 연구의 역사를 살펴볼 때 과거에는 범죄자 연구가 본성대 양육 그리고 생물학대 사회학의 대립으로 이루어졌다면 오늘날에는 본성과 양육, 생물학과 사회학이 융합된 생물사회학적 모델이 됐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근데 이 융합된 연구 결과의 주요 내용이 뭔가요? 예, 제가 대표적인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1959년부터 1962년 사이 필라델피아 펜실베니아 병원에서 태어난 약 1000명의 아이에 대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연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연구는 후천적인 생물학적인 조건인 납 중독이 이 집단의 소년들이 나중에 범죄를 저지르는데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타났습니다. 어렸을 때 몇몇 아이는 페인트 조각과 고농도의 납이 함유된 물질을 섭취하였고, 납은 신경학적인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이며 신경학적인 손상은 결국 충동성, 인지장애, 공격성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네. 납 중독은 남성의 범죄를 예측할 수 있는 가장 중대한 변수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납이 함유된 페인트 조각이 있는 집에서 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가정 형평이라는 사회 변수와 생물학적인 변수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음이 이 연구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즉, 사회적 요소가 신체에 생리학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연구는 어린 시절 겪은 트라우마에 의한 환경적 요인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 트라우마는 범죄와 관련되는 두뇌 손상 및 신경 생리학적인 증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매년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폭력, 가정폭력의 목격, 심각한 사고로부터의 생존 같은 트라우마에 노출되었고, 이런 트라우마는 아이의 두뇌가 여전히 발달 중일 때 발생하였으며, 트라우마가 남긴 정보는 아이의 신경 발달 패턴에 영향을 미치거나 두뇌 발달을 사실상 막아버릴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네. 이로 인한 결과로 유머, 공감, 애착, 감정 조절과 같은 두뇌가 중개하는 기능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하게 됩니다. 성인에게도 트라우마 역시 반사회적인 행동과 연결되며, 트라우마에 의한 두뇌 손상은 충동성과 부정적 감정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완전히 외부적인 사건이 인간의 두뇌와 인격에 내재화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결국 생물사회학적인 모델은 생물학적인 영향력과 사회학적인 영향력의 상호작용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여성이 임신 중에 영양이 풍부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사회 경제적인 원인으로 아이는 생물학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나 풍부하게 영양소를 공급받은 다른 여성의 아이보다 출생 이후 범죄 행동 위험이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학대에 의해 혹은 학대를 목격함으로써 정신적 외상을 입게 된다면 아이는 이를 잊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전통적인 관점의 정신적 외상은 아이가 나중에 범죄 행동을 하기 쉽도록 뇌의 성장을 변화시킵니다. 이 새로운 관점에서는 범죄에 대한 생물학적인 원인과 사회학적인 원인, 즉 본성과 양육이 끊임없이 상호작용을 하며 불가분하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네, 생물학과 사회학, 본성과 양육이 융합된 연구 결과 내용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그러면 최근 범죄학 연구는 범죄자의 뇌 연구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대표적으로 범죄 행동에 대한 두뇌 영상 연구 중 가장 많은 연구가 펜실베니아 대학교 심리학자 에이드리안 레인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살인자와 비살인자의 두뇌를 비교하는 최초의 기능 연구에서 레인은 두 집단의 여러 두뇌 영역들에서 포도당 대사를 비교하기 위해 양정자 반출 단층 촬영 검사, 즉 PET라고 그러죠. PET 검사를 활용하였습니다. 범죄자와 비범죄자의 두뇌 활성 수준을 비교하면 폭력적인 인간이 대저 집단과 비교해 측면 전전두엽 피질과
내측 전전두엽 피질의 활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그림은 이 그림은 두뇌의 주요 부위를 나타내며 이 중 많은 부위가 행동과 연관이 됩니다. 전두엽에 위치한 전전두엽 피질은 범죄자의 두뇌 영상에서 가장 흔히 연구되는 영역입니다. 현재 범죄자의 뇌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심지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네. 반사회적 행동과 관련된 두뇌 부위를 찾으려고 했던 골상학자들 같은 초기의 과학자들은 두개골을 만져보거나 사후에 뇌를 해부해야 했습니다. 현재는 첨단 자기공명 영상장치 MRI라고 그러죠. 네. MRI, fMRI 및 뇌파 검사 장치 덕분에 과학자들은 살아있는 인간을 검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범죄자의 뇌 기능과 심지어는 범죄자의 뇌 내부 구조가 법을 준수하는 사람들의 뇌와는 다르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범죄를 많이 저지르는 혹은 만성적인 범죄자에게 대개 대부분의 인간이 겪게 되는 평범한 비행 청소년이 아닌 많은 사이코패스적 특성을 지닌 이들에게 초점을 맞춰왔습니다. 더욱이 두뇌의 어떤 부분도 다른 부부가 완전히 독립적으로 작용하지 않으며 일반적으로 두뇌는 몸의 다른 부분 및 환경에 협력하여 작동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범죄자의 오작동되는 두뇌에 관한 결론을 읽을 때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네. 지난 시간에 범죄자의 뇌에 대한 잘못된 신화로 인해서 나치 학살과 같은 끔찍한 일들이 발생했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역사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주의를 좀 기울여야 할까요? 혹시 영화 가타카를 보셨나요? 네. 인간이 유전적으로 개량될 가능성은 이미 이런 가타카와 같은 영화에서 제시된 바가 있습니다. 하지만 범죄학자들은 이 우생학적 조치의 윤리적인 시사점에 대해 논의하지 않고 있거나 심지어 아예 인지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마 이러한 조치들이 나치 시대보다 오늘날은 덜 위험해 보여서 그렇기 때문에 덜 위험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범죄자의 뇌에 대한 아이디어는 종종 진실을 품고 있습니다. 범죄뿐만 아니라 성적 지향, 지능, 땅콩 버터 선호, 생선에 대해서마저도 생물학적인 가설들로 이 세상은 잠식되어 있고 현상을 생물학적으로 설명하는 성향이 있는 현재와 같은 사회에서 사람들은 이러한 진실을 쉽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날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바로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겉보기에는 자연과학적인 발견으로 보이는 범죄자의 뇌에 대한 생물학적인 발견들을 언제 따를지를 어떻게 결정할 수 있을까요? 범죄자의 뇌 연구를 기반으로 하는 낙태와 불임화 같은 범죄 통제 프로그램을 제한할 수도 있는 미래를 우리는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이 강의를 통해서 저는 여러분에게 친숙하지 않는 과학적 아이디어를 이해하고 비판적인 평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네, 교수님, 우리가 4강에 걸쳐서 범죄자의 뇌에 대한 잘못된 신화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지난 시간들의 이야기를 쭉 한번 정리를 해주실까요? 예, 범죄자의 뇌 연구는 크게 몇 가지 패러다임을 거치게 됩니다. 우선 범죄자를 연구하던 범죄학은 중세시대 종교를 중심으로 신의 의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범죄자가 누가 되냐? 그것은 신의 의지에 의해서 신이 결정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이성의 시대가 도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인간이 가진 자유의지에 의해서 고통과 쾌락을 비교해서 자신한테 이득이 크면 범죄를 저지르게 된다는 고전학파주의가 있었습니다. 이후 과학혁명을 토대로 실증주의를 거쳐 범죄자에 대한 과학적 연구가 시작되었고 대부분 이런 실증적인 과학적인 접근은 생물학적인 이론들이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인간은 합리적으로 범죄를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범죄자로 태어날 때부터 결정된다는 이론이 대두되었습니다. 이후 제1차, 2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화와 도시화로 농촌에서 도시로 대규모 이동이 발생하면서 도시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문제가 사회적 문제가 범죄가 되면서 범죄에 대한 후천적인 연구, 사회학적인 접근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 범죄학에 대한 연구는 생물학 대 사회학, 선청성 대 후천성, 본성 대 양육 등 본성 대 대립이라는 유전 대 환경이라는 대립구도가 형성이 되었고 결국 범죄는 자유의지에 의한 인간의 선택이기보다는 생물학적 또는 사회학적인 결함에 의해서 범죄자의 뇌가 결정된다는 기존 범죄 발생 이론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본성 대 양육이라는 대립은 현재 범죄자의 뇌 연구를 중심으로 본성과 양육이 융합된 생물 사회학적 이론으로 변화되었습니다. 즉 이전에는 범죄자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간주하고 저런 사람은 범죄자였 거라고 생각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고 누구나 범죄자로 태어나진 않지만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기가 가진 본성이 어떠한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그로 인해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범죄자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 현대 생물학적 범죄자의 뇌 연구입니다. 네. 교수님, 어느덧 이제 범죄자의 뇌에 대한 잘못된 신화 강의 마지막 시간인데요. 끝으로 교수님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실까요? 결론적으로 현재 범죄자의 뇌 연구에 의하면 누구도 범죄자로 태어나진 않지만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도 잠재적인 범죄자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본성과 양육의 상호 모델에 의해서 어떤 본성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 처하느냐에 따라서 누구나 범죄자가 될 수도 있고 없음을 이해해야 합니다. 또한 정신박약자와 정신이상자가 범죄자와 동일하다는 오해를 풀어야 됩니다. 뇌와 DNA가 단독으로 활동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자님, 만약 범죄 DNA와 뇌가 존재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대부분 범죄 DNA와 뇌가 있다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을 검사해서 범죄 DNA와 뇌를 찾고 그 사람들이 범죄를 저지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범죄자로 낙인을 찍고 사회적 격리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사전에 범죄를 예측하여 범죄를 저지르기도 전에 범죄자로 체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범죄를 행하기 위해서는 슈퍼컴퓨터로도 계산할 수 없는 수많은 요인들이 작동함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범죄자들은 어떤 모습인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수님 말씀 중에 많이 마음속에 좀 와닿았던 게 오늘의 과학적 진실이 내일 폐기될 수 있다는 걸 우리는 역사의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자의 뇌 연구가 끊임없이 발전되고 나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역설적으로 납치 학살과 같은 그런 끔찍한 역사적인 과오들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과학을 대하는 태도가 비판적이어야 하고 또 이런 잘못된 신화들을 이해해서 범죄자에 대해서 갖고 있는 잘못된 선입견들을 좀 내려놓는 것들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이 되는 시간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교수님 귀한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4번에 걸쳐서 범죄자의 뇌에 대한 잘못된 신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